북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국장 김여정 부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던 최고 위급당 간부가 한 개의 USB를 품에 숨기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김여정의 육성 지시와 국가 기밀이 담겨 있었고 이것이 발각되면 3대가 멸족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50년간 체제를 위해 살아온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두만강을 건넜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중구역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당 간부 아파트 15층. 저는 그곳에서 5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국장. 북에서는 이런 직책이면 꽤 높은 자리지요.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희 가족은 북한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부인이 외화상점에서 사온 중국산 쌀로 밥을 지었어요. 일반 주민들이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우리는 흰쌀밥에 된장찌개를 먹었지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은희 대학 입학 준비는 어떻게 돼가는 거요? 아침 식사 중에 부인이 물었습니다. 은희, 우리 딸은 그때 21살이었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북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연줄도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제가 당 간부였으니 가능한 일이었지요. 걱정 마루, 내가 교육부 부장한테 이야기해놨어. 그때만 해도 저는 제 힘을 믿었습니다. 당 간부라는 지위, 김여정 부부장님께 한 달에 두세 번씩 업무 보고를 올리는 위치, 그게 제 자랑이었고 제 가족을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화선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평양 거리를 달리며 차창 밖을 보면 인민반장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아침 총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말이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굶주린 표정이랄까요? 동무, 요즘 배급이 원활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출근길에 운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국장 동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주민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받으면 다행입니다. 그나마도 양이 줄었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당 간부로서 제 임무는 체제를 선전하고 주민들을 교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선전선동부 사무실은 평양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조선 자료를 검토하고 반제국주의 선전물을 만들었어요. 김여정 부부장님의 지시사항을 받아 실행하는 게 주요 업무였습니다. 박 국장, 이번 달 남조선 드라마 단속 실적 보고서 올려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USB를 통해 남한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주민들 명단이었어요. 젊은 여성이 많았습니다. 20살, 25살. 우리 딸 또래였지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화소 3년형입니다. 가족들도 조사받고요.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일이었어요. 체제를 지키는 것, 당의 유일영도 체계를 수호하는 것. 의심하면 안 됐습니다. 그해 가을,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평양까지 봉쇄가 되더군요. 특권층인 우리도 외부 출입이 제한되고 외화상점도 문을 닫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냉장고가 멈췄어요. 어느 날 저녁 부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전이었어요. 평양 중심가, 그것도 당 간부 아파트인데 전기가 끊긴 겁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고기며 생선이 다 상했지요. 이럴 수가. 우리까지 이러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사나. 그날 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온통 깜깜했어요.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대동강만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자랑하던 사회주의 낙원인가? 이게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강성대국인가?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인이 촛불을 켜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먹는 식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려주시던 6.25 전쟁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도 전쟁 때 이렇게 살았단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2022년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때처럼 살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2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님께서 긴급 지시를 내리셨어요. 박 국장, 최근 단속한 USB 자료들을 전부 검토하시오. 어떤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부장 동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USB 보따리를 봤습니다. 모두 36개. 주민들에게서 압수한 것들이었지요. 남조선 드라마, 영화, 노래, 체제 전복 자료로 분류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컴퓨터에 꽂아 내용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드라마였습니다.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 우리가 선전하는 것처럼 타락하고 퇴폐적인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더군요. 그런데 15번째 USB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실수로 다큐멘터리 파일을 열어버렸어요. 제목이 대한민국의 오늘이었습니다. 화면에 서울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강남이라는 곳이었지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밤인데도 거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층짜리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자동차들이 줄지어 다니더군요. 이게 정말 남조선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끌 수가 없었어요. 다큐멘터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장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로 치면 장마당 같은 곳인데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고 있었지요. 저렇게 많은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더 충격적인 건 병원 장면이었습니다. 깨끗한 병실, 최신 의료기기, 친절한 의사들. 환자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은희가 떠올랐거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서 환호받고 있더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민족이 평생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민들은 굶주리며 부익부 빈익부가 심하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화면 속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였습니다. 5시간 동안 USB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깜깜했어요. 가로등도 꺼져 있었지요. 우리가 속은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부인은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USB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서 부하 직원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박 국장,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년 넘게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남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시오. 아니, 그냥 우리가 배운 게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요.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사는 수밖에요. 그날 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동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지요. 진실도 그럴까요? 결국엔 드러나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여가, 이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단다. 내 또래 때 전쟁이 나서 갈라졌지. 같은 민족인데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함경도가 고향이셨어요. 전쟁 때 남쪽에 계시던 친척들과 헤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워하셨지요. 할아버지, 남쪽이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굶주린 주민들, 꺼진 가로등, 멈춰선 공장들,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 간부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USB 속 장면들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환한 거리, 풍족한 시장,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결국 제 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로 이어질 줄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3월 중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더욱 심해졌어요. 특권층인 저희 가족도 이제 외화 상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이번 달 배급도 안 나왔고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 간부 집안도 이런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장마당에 가서 뭐라도 구해야겠소. 장마당도 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쌀 한 킬로그램에 5,000원은 해요. 5,000원이면 제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에서 돈의 가치는 거의 없어요. 달러나 위안화가 있어야 뭐라도 살 수 있지요. 더 큰 문제는 딸 은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준비로 밤낮 없이 공부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나마 있던 영양 보충제도 다 떨어졌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이가 세수하러 일어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 은이가 부인의 비명소리에 달려갔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은이야, 은이야, 정신 차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 특권층이 다니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병원 앞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복도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이 모자라서였지요.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의사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의사 동무, 우리 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양실조입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당장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영양제도 링거도 다 떨어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양 최고의 병원인데 약이 없다니요. 당 간부 가족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 오셔야 합니다. 중국산 영양제가 있을 겁니다. 의사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저도 의사도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병실에 누운 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20살 청춘인데 이렇게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손을 잡아보니 뼈만 앙상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다, 은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당 간부면 뭐하니? 내 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옆 병상을 보니 더 어린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었지요. 저 아이는 무슨 병입니까?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양실조예요. 부모님이 일반 노동자라 배급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얼마 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는데 그 부모는 속수무책인 이게 나라란 말입니까? 병동을 둘러봤습니다. 20개 병상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 환자였어요. 노인, 아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동무, 이 환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약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살고 못 구하는 사람은.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 달 전에 봤던 USB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나만의 깨끗한 병원, 넘쳐나는 의약품, 친절한 의료진.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소.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은희를 이곳에 둘 수 없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달러 200불을 주고 중국산 영양제를 구했어요. 20년 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은희에게 영양제를 마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여기서는 안 된다. 남쪽으로 가야 한다.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당 간부가 탈북을 생각하다니요. 잡히면 3대가 멸족당합니다. 하지만 딸의 말라비틀어진 얼굴을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인데도 나무에 새싹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쪽으로 가자.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날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라면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병실에서 은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은희야, 아빠가 너를 꼭 살릴게.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2023년 4월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동무들, 최근 남조선 영상물 유포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족들은 전원 수용소로 보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용소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지요. 3대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리영의 일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22살 딸이 남조선 드라마를 봤습니다. 부모와 남동생, 할머니까지 모두 수용소행입니다.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리영희, 우리 딸 은희와 같은 또래였어요. 의과대학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은희가 걸렸다면 우리 가족도 이렇게 됐을 거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그 USB를 꺼냈어요. 한 달 전에 봤던 제 인생을 바꾼 그 USB 말입니다. 몰래 복사해뒀던 거였지요. 이걸 가지고 가야 해. 증거가 필요해. USB 속에는 김여정 부부장님의 육성 지시가 들어있었습니다. 대남 공작 자금 내역 해외 밀수 네트워크 국가 기밀이었어요. 당 간부인 제가 이걸 가지고 탈북한다는 건 엄청난 배신이었지요. 하지만 딸 은희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실조로 누워있던 모습, 뼈만 앙상한 손.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탈북합시다. 부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미쳤소? 당신이 당 간부인데 무슨 소리요?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습니다. 은희를 봤잖소? 우리 딸이 굶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소?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아들은? 준혁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25살 인민군 장교였어요. 군대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었지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은희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 울었습니다. 한 자식을 살리기 위해 다른 자식을 두고 가야 한다니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쪽 연주를 찾았어요. 20년 전 함께 일했던 무역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지요. 최동모 혹시 국경 쪽에 아는 사람 있소? 왜 그러시오? 박 국장, 급한 일이 생겼소. 가족을 좀 보내야 하오. 최동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김여정 부부장님께 보고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탈북 계획만 세웠어요. 20년 동안 몰래 모은 달러가 5,000불 있었습니다. 당 간부로 일하면서 받은 뇌물이었지요. 부끄러운 돈이었지만 이럴 때 쓰려고 모아뒀던 겁니다. 일주일 후 최동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경경비대 중대장이 아는 사람입니다. 달러 3,000불이면 가능하답니다. 고맙소, 최동무. 은혜 잊지 않겠소. 국장님, 조심하십시오. 혹시 남쪽 가시거든 우리 가족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도 알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6월에 떠나겠소. 은희 몸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겠어요. 저도 준비하겠어요. 부인도 결심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은희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였지요. 5월 어느 날 부모님 묘소에 갔습니다. 평양 근교 야산에 계셨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진혁입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려 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를 살리려고 갑니다.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살게 해주려고요. 6.25 때 헤어진 친척들처럼 저희도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해하신다는 듯이요. 통일이 되면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부인과 딸도 함께 절했습니다. 은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은희 꼭 살아서 다시 올게요.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대동강이 멀리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50년을 살았던 이곳을 이제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통일이 되면 당당하게 돌아올 거야. 집에 돌아와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할 열쇠가 될 겁니다. 남쪽 정부에 줄 증거이자 우리가 목숨 걸고 탈북한 이유를 증명할 자료였어요.
밤에 은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희야, 우리 남쪽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마음껏 공부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렴. 아빠, 오빠는요? 오빠는 미안하다. 아빠가 나중에 꼭 데려올게.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거야. 은희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뜻이었지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걸요. 창밖의 대동강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2023년 6월 2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했고 서류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땅을 떠난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25년 동안 다녔던 이곳,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박 국장,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소. 부하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나가는 걸 보고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어요. 옷 속에 숨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인과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지요. 준비됐소? 예, 여보. 부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희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밤 10시 약속한 차가 아파트 뒤편에 왔습니다. 최 동무가 마련해준 차였어요. 운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지요.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도시 회령까지 8시간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가끔 검문소가 나타났지만 운전사가 뇌물을 주고 통과했어요. 새벽 5시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국경경비대 중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동무요? 그렇소. 돈은 준비했소? 달러 3,000불을 건넸습니다. 그가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11시에 여기로 다시 오시오. 순찰 교대 시간이요. 15분 안에 강을 건너야 하오. 알겠소. 하루 종일 근처 민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긴장 때문에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은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다, 은희야.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50년 넘게 산 이 땅을 떠나는 것, 아들을 두고 가는 것, 잡히면 총살당하는 것. 모든 게 두려웠어요. 밤 11시가 됐습니다. 다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중대장이 우리를 국경 철조망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이 두만강이요. 건너편이 중국이요. 지금 물이 얕으니 걸어서 건널 수 있어. 철조망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둑이 보였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가시오. 15분 후면 순찰대가 옵니다. 그 전에 건너야 하오. 고맙소.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갑고 빨랐어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은희를 업었어요. 부인은 제 옷자락을 꼭 잡고 따라왔지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돌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은희가 제 등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빠, 오빠 생각나요? 나도 그래, 은희야. 하지만 오빠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해.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저기 누구냐? 순찰대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온 거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물속에 숨어. 부인과 은희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코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쪽을 수색해라. 순찰대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물 위를 훑었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들킬 겁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손주를 살려주소서.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죽을 각오로 강을 건너는 심정 말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은희가 물을 삼킬 뻔했지만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돌아가자. 추워 죽겠어. 순찰대가 돌아갔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빨리 가야 했습니다. 마침내 건너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살았습니다. 강둑에 주저앉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이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부모님이 묻혀 계신 곳, 아들 준혁이가 있는 곳.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꼭 다시 너를 데리러 올게. 통일이 되면 꼭 만나자. 눈물이 났습니다. 부인도 은희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살았지만 한 가족을 두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자, 일어나요. 가야 해요.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중국 조선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은희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직 아니다, 은희야.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야. 창밖으로 중국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두만강 건너편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차는 새벽 내내 달렸습니다. 연길시 외곽 조선족 마을에 도착한 건 해 뜰 무렵이었어요. 여기입니다. 내리세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십자가가 지붕 위에 서 있었지요. 문을 두드리자 50대쯤 되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목사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를 교회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불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일단 좀 쉬세요. 옷도 갈아입으시고요.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나간 후 우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은희가 떨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괜찮니? 아빠, 저 무서웠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부인도 함께 안았어요. 우리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잠시 후 목사님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김치.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많이 드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보였습니다. 같은 민족의 고통을 이해하는 눈빛이었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핏줄 아닙니까? 6.25 때 헤어진 형제들이잖아요. 밥을 먹으며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함경도 출신이었대요. 전쟁 때 중국으로 피난 왔다가 정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향 사람들을 도와라.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분단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같은 민족이라는 걸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에 숨어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한다고 했거든요. 요즘 단속이 심합니다. 북한 공안까지 와서 탈북자를 찾고 있어요. 목사님의 말에 섬뜩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제님, USB는 잘 가지고 계시지요? 예, 목사님.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면 그걸 보여주세요. 국정원에서 관심 가질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안 됩니다. 공안이에요. 목사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벽장 뒤 비밀 공간으로 밀어넣었어요. 좁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말이 들렸어요. 공안들이 교회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탈북자 숨겨줬다는 제보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긴 그냥 교회예요. 목사님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공안들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숨을 참았습니다. 여기도 없는데? 위층 다시 확인해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 소리가 멀어지더니 조용해졌어요. 나오세요. 갔습니다. 목사님이 벽장을 열어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제 여기도 위험합니다. 빨리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심양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날 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목사님의 신도분이 운전했어요. 심양까지 5시간 거리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목사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새벽 하늘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부인이 말했어요. 여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조선족 동포들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은희도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떨어져 살았지만 여전히 같은 핏줄이었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정을 나누는 민족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들판을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산과 비슷했어요. 심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그곳에 가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불안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USB를 만져봤어요. 가슴 안쪽에 꼭꼭 숨겨뒀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자. 거의 다 왔어. 부인과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8월 초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크고 복잡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입니다. 운전하시던 분이 가리켰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 깃발 아래로 가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박 형제님, 조심해서 가세요. 대사관 주변에 북한 요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수상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은희 손을 꼭 잡고 대사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했어요. 문이 열리더니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북한말을 쓰고 있었어요. 박진혁, 거기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 요원들이었어요. 빨리 뛰어. 은희와 부인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까지 100m쯤 남았어요. 하지만 그들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멈춰. 반역자놈. 숨이 가빠졌습니다. 50대 중반 몸이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아빠, 빨리요. 은희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 순간 힘이 났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사관이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경비원이 보였어요.
태극기 마크가 달린 제복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탈북자입니다.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놀라 달려왔어요. 우리를 대사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대사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영토였으니까요. 박진혁, 너 끝났어. 가족도 끝이야. 그들이 소리쳤지만 이제 소용없었어요.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대사관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부인과 은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젊은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한국말이 참 듣기 좋았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물과 음식을 주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진혁입니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국장이었습니다. 외교관의 눈이 커졌어요. 당 간부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에서 USB를 꺼냈어요. 비닐로 여러 겹싸서 보관했던 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육성 지시와 기밀 문서들입니다. 국정원에 꼭 전해 주십시오. 외교관이 USB를 받아들더니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나이 든 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국정원 심양 지부장입니다. USB 내용을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더니 그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정보입니다. 박 선생님, 목숨 걸고 이걸 가져오신 거군요. 네. 이게 제가 남쪽에 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북한 실상을 알리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지부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어요. 침대가 푹신했고 방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성공한 거예요? 부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소? 이제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요.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란다. 내가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야. 며칠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북한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있는 곳. 준혁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데려올 거야. 기다려라.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우리말인데 억양이 조금 달랐지만 듣기 좋았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USB에서 봤던 그 도시였어요. 환한 불빛,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와, 정말 대단하다. 은희가 감탄했습니다. 부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왔구나. 공항 문을 나서니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박진혁 선생님. 이제 자유입니다.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50년 넘게 갇혀 살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인과 은희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어요. 인천공항 하늘이 맑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 깃발이 제 조국의 깃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남쪽에 왔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9월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딘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았어요. USB 내용 때문에 이달 동안 매일 조사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자료는 정말 대단합니다. 김여정의 육성 지시 녹음, 대남 공작 자금 흐름, 해외 밀수 네트워크 명단, 핵 개발 관련 내부 보고서까지. 이건 국가 안보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국정원 담당관이 말했어요. USB 안에는 제가 20년 넘게 모은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 간부로 일하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기밀들이었지요. 이 자료로 북한 내부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엔 제재에도 활용될 거고요. 제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제가 배신한 건 체제였지만 거기 남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지요. 석 달 동안 그곳에서 남한 생활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선생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통제받고 살았는데 이제 자유라니요. 어느 날 수업 후 마트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데려가 준 거였어요. 문을 여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끝없이 이어진 진열대, 넘쳐나는 물건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과자, 음료. 북한의 특권층 외화상점보다 몇십 배는 컸어요. 와, 아빠,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희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은희야.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단다.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걱정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였지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어요. 24시간이요? 밤에도 문을 연다는 말입니까? 네, 언제든 오셔서 물건 사실 수 있어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로 인터넷을 켜봤습니다. 선생님이 사용법을 알려줬거든요. 북한 소식을 검색했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조선노동당 간부 탈북, 김여정 측근으로 알려져.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혁이는 괜찮을까?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 텐데요. 여보, 준혁이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부인도 같은 걱정이었어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해요. 그래야 언젠가 준혁이를 데려올 수 있어요. 석 달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원해줬어요.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성이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은희야. 우리 집이란다.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어요.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였거든요. 여기서는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한국간호학과에 진학하려고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탈북민 상담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아이가 아파서 탈북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 위로가 됩니다. 상담하러 온 분이 말했어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위해 목숨 걸고 온 분이었지요.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잘 사시면 됩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선생님, 자유가 뭔가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유는요? 아침에 일어나 아무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가고 싶은 곳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굶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 선택한 거 맞죠? 맞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어머니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마트에서 산 재료로 부인이 음식을 만들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아빠, 오늘 학원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건강하게 살이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잘했다, 은희야. 내 꿈을 이뤄라. 여기서는 할 수 있어. 밤에 창밖을 내다봅니다. 서울 야경이 환합니다. 불빛이 끝없이 이어져 있어요. 북한의 깜깜한 밤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문득 북쪽이 생각납니다. 대동강, 모란봉, 부모님 묘소, 그리고 아들 준혁이. 준혁아, 아빠 여기서 잘 살고 있다. 은희는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고 엄마도 행복해 하신다. 너도 꼭 건강해라. 통일이 되면 꼭 만나자.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습니다. 언젠가 준혁이에게 전할 편지예요. 최근에 북한 인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피가 흐릅니다. 단지 체제가 다를 뿐이지요.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이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북에 있어요. 우리 세대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중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이요. 그분들도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시니까요. 오늘도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기다리면서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 USB를 품고 두만강을 건넜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결심이 맞았어요. 자유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극기가 보입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어요. 이제 저 깃발이 제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작게 중얼거립니다. 자유, 감사, 그리고 통일의 희망을 품으며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준혁이를 만날 수 있겠지요. 부모님 묘소에도 가고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고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전하면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